들려듣는 오늘의 증시, 안녕하세요. 데일리 투자 나침반입니다. 11월 27일 목요일, 오늘장 시작 전 꼭 체크해야 할 핵심 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AI 칩 전쟁이네요.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의 아성에 구글이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구글의 AI 칩, 그 TPU라는 게 사실 구글 내부에서만 쓰는 약간 그들만의 칩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런 인식이 강했죠. 근데 이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AI 모델 개발사인 엔스로픽에 최대 100만 개의 TPU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다는 게 이게 결정적입니다. 100만 개요. 와, 이건 뭐 단순히 칩을 좀 팔아보는 수준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건 거의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나서겠다는 뭐랄까 선전포고나 다름없어요. 심지어 메타까지 협력 후보로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엔비디아의 힘이 단순히 GPU라는 하드웨어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정말 철옹성인데 아,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네요. 구글이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들어도 이 생태계를 넘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이 경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실적 발표에서 그 점을 딱 파고들었죠. 다른 제품 써봤다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고객이 들고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하하, 우리 거 떠나봐야 소용없을 거다. 이런 얘기네요. 네, 우리 생태계의 편리함과 그 범용성을 떠나긴 어려울 거라는 의미를 아주 강하게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어떤 요리든 할 수 있는 만능 주방을 제공하는 거고 그렇죠. 뾰족화된 최고의 도구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인 거군요. 맞습니다. TPU 같은 특정 목적용 반도체는 특정 AI 모델을 돌릴 때 전력 효율이나 속도가 압도적일 수 있거든요. 구글은 이 장점을 앞세워서 우리 생태계로 넘어와라, 훨씬 효율적이다 라고 유혹하는 거죠. 아, 정말 거인들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느낌입니다. 근데 이 디지털 세상의 전쟁이 아주 현실적인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바로 원자재 시장, 특히 구리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구리 먹는 하마라고 표현한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습니다.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데이터 센터 구석구석으로 보내주는 혈관이 바로 구리거든요. 아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일면서 구리 수요가 정말 폭발하고 있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 구리 선물 가격이 연초 대비 벌써 23%나 급등한 게 그 증거죠. 수요는 폭증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인도네시아 광산 생산 차질처럼 공급은 또 불안정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일부에서는 내년에 톤당 13,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야, 알고리즘 경쟁이 실제 금속 가격을 좌우하는군요. 참, 그리고 그 연쇄 반응이 반도체 시장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D램 시장 말입니다. 네, D램 시장도 AI 때문에 아주 뜨겁습니다. AI는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처리해야 하니까 고성능 D램이 필수적이거든요. 이 수요 덕분에 D램 시장 전체 매출이 한 분기 만에 30% 넘게 성장했어요. 자료에서 시장 점유율 변화가 아주 눈에 띄었어요. SK하이닉스가 1위를 지키긴 했는데 점유율은 좀 떨어졌고 삼성전자가 바로 턱 밑까지 추격했더라고요. 네, 격차가 지난 분기 6%포인트에서 0.6%포인트까지 확 줄었죠.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건 미국 마이크론이었어요. 맞습니다. 마이크론의 성장이 정말 무섭습니다. 매출이 무려 53%나 급증하면서 점유율을 확 끌어올렸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이 숫자들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진짜 이야기는 단순히 순위 경쟁이 아니라고 봅니다. D램 시장이 더 이상 안정적인 양강 구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AI라는 거대한 변수가 나타나면서 기술 우위가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는 아주 역동적인 시장으로 변했다는 신호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I가 기술과 원자재 반도체 시장을 흔드는 걸 봤는데 이제는 좀 더 거시적인 환경, 글로벌 무역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넘어가 보죠. 특히 미국이 한국 수출 기업의 100%가 넘는 관세 폭탄을 던지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기업들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핵심은 미국이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바꿨다는 데 있어요. 기준을 바꿨다니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요. 예전에는 자동차를 최종적으로 조립한 공장이 어디인지만 봤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만들었으면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였죠. 네, 한미 FTA에 따른 기준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자동차의 최종 조립 증명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 나사, 전선 하나하나의 출생 증명서를 전부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부품 하나하나까지요? 네, 만약 부품 상당수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면 최종 조립을 한국에서 했더라도 사실상 중국산으로 취급해서 높은 관세를 매겨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비특혜 원산지 기준의 무서움입니다. 공급망 전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거네요. 우리 기업들로서는 정말 난감하겠습니다. 네, 게다가 곧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들어간 부품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라서 관세 폭탄을 맞는 품목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실제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도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발언을 했다는 기사도 있었죠.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협상의 진전이 있고 러시아가 일부 양보에 동의했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신의 사위인 제러드 쿠셔너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언급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현재 전황은 러시아가 우위에 있으니 우크라이나가 합의하는 게 국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좀 직설적인 평가도 내놨고요. 심지어 몇 달 안에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가 러시아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이런 발언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 정말로 종전이나 평화협상이 급물살을 탄다면 시장의 관심은 곧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쏠릴 겁니다.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특정 섹터의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죠. 이런 지정학적 발언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투자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국내로 시선을 돌려보죠. 이런 복잡한 대외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들도 아주 큰 결정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의 통합 소식, 정말 빅딜이었어요. 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와 1위 간편결제 플랫폼이 만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거대한 계약이 단 하나의 조항 때문에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 조항이죠. 네, 두나무 주주 8% 이상이 반대하면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일종의 주주들의 비상탈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 조건이 마음에 안 들거나 내 주식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 내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회사가 다시 사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하, 그럼 너무 많은 주주들이 이 비상탈출 장치를 작동시키면 회사가 그 주식을 사줄 현금이 부족해져서 결국 합병 자체가 무산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두나무 지분 10%를 가진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만약 이 청구권을 행사하면 단독으로도 계약 무산 조건인 8%를 훌쩍 넘기게 돼요. 결국 이 빅딜의 키는 카카오가 쥐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앞으로 상황을 아주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미래를 향한 또 다른 큰 그림도 제시됐어요. 정부가 2027년까지 레벨 4 완전 다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네, 여기서 레벨 4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레벨 2나 레벨 3 수준이거든요. 맞아요. 아직은 운전대에서 손을 완전히 놓긴 좀 불안하죠. 그런데 레벨 4는 고속도로 같은 특정 구간에서는 운전자가 아예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다른 일을 해도 괜찮은 단계입니다. 심지어 비상 상황이 생겨도 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하죠. 정말 영화에서 보던 미래가 성큼 다가온 느낌이네요. 내년부터 실증 도시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차 100대 이상을 실제 도로에 투입한다고 하니 기술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지겠습니다. 네, 결국 이것도 앞서 이야기했던 AI 컴퓨팅 파워 경쟁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자율주행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용 GPU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전기차 이야기가 나온 김에 2차 전지 쪽도 잠깐 짚어볼까요? 한동안 주춤했던 핵심 원자재 가격이 다시 반등하고 있더라고요. 네, 리튬 가격이 한 달 전보다 14% 정도 올랐습니다. 전문기관들이 내년 리튬 공급 증가할 전망치를 낮춰잡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가격이 다시 힘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코발트 가격은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코발트는 1년 새 가격이 2배나 폭등해서 배터리 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바이오 업계로 넘어가 볼까요? 글로벌 대형 제약사, 이른바 빅파마들이 M&A를 위해 역대급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소식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M&A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빅파마들이 주력 약들의 특허가 만료되고 정부의 약가이나 압박까지 받으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좀 절박한 상황에 놓였거든요. 그래서 유망한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진 작은 바이오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성공 확률입니다. 신약 개발은 워낙 실패 위험이 크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국내 바이오, K바이오 기업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분석이 인상 깊었어요. 정확합니다. K바이오 기업들 중에는 신약 자체를 개발하기보다 기존 약의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기술, 그러니까 일종의 업그레이드 키트를 가진 것들이 많아요. 업그레이드 키트요. 네. 예를 들어 주사제를 먹는 약으로 바꾸는 제형 변경 기술이라든지 약물이 정확한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해서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 같은 것들이죠. 이미 가능성이 검증된 자신들의 약에 이런 업그레이드 키트를 장착하면 훨씬 적은 위험으로 더 좋은 약을 만들 수 있으니 매력적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위험은 줄이고 가치는 높이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도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고비가 살은 빼주는데 근육까지 같이 빠지게 한다는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네, 체중 감량의 질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최근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세멜레이언 연구 결과가 이런 우려를 깨끗하게 씻어줬습니다. 어떤 결과였나요? 위고비를 투여한 사람들의 체중 감량을 분석해보니 근육 손실은 전체 감량분의 18%에 불과했고요. 대부분이 지방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오, 그것만 아니라 근육은 적고 지방만 많은 근감소수성 비만 환자 비율이 크게 줄었다는 결과도 나왔다고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 연구는 위고비가 단순히 체중계 숫자를 줄이는 약이 아니라 몸의 구성을 건강하게 바꾸는 사실상 체성분 개선 치료제라는 강력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셈이죠. 네, 오늘 AI 혁신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파동이 기술, 경제, 그리고 우리 몸에까지 어떻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뉜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오늘 AI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컴퓨팅 파워와 자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구글, 엔비디아 같은 소수의 거대 기업들에게 전례 없는 힘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미래 기술의 디지털 삽을 독점하는 거죠. 그렇죠. 기술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율주행차부터 신약 개발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이 기술에 의존하게 될 텐데 과연 진보의 열쇠를 이렇게 소수의 문지기에게만 맡겨두는 것의 장기적인 위험은 무엇일까요? 이 지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정말 오랜만에 양대 지수 모두 2% 넘게 오르면서 아주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정말 간만에 붉은 불이 활활 타올랐죠. 코스피는 3,960선, 코스닥은 870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어제 시장을 이렇게 뜨겁게 달군 동력이 대체 뭐였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어제 시장의 세 가지 핵심 엔진이었죠. 바로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이 섹터들을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시죠. 자, 그럼 가장 먼저 반도체 섹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여러 종목들 흐름이 아주 좋았는데 이 상승의 출발점에 구글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결정적인 촉매제가 바로 구글의 AI 생태계 확장이었어요. 아, 구글이요? 네, 구글이 지금까지는 자기들만 쓰던 자체 개발 AI 칩이 있거든요. TPU라고. 텐서 처리 장치, TPU요? 그렇죠. 그걸 이제 외부 기업들한테도 이어서 팔겠다. 다음은 이렇게 선언을 한 애플마켓 주요 겁니다.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사실상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AI 칩 시장에 뭐랄까 출사표를 던진 거나 다름없죠. 흥미롭네요. 엔비디아 독주에 드디어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 셈인데 근데 이 과정에서 왜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히는 건가요? 네네. 사실 상승률 자체는 3.52%로 다른 종목들처럼 폭발적이진 않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생태계 아주 복잡하고 또 재미있는 지점이에요. 아, 그래요? 구글의 TPU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것이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브로드컴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 이 메모리의 점유율 1위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아, 다시 말해서 구글 TPU가 많이 팔릴수록 브로드컴이 바빠지고 네. 브로드컴이 바빠질수록 삼성전자 메모리도 더 많이 필요해지는 그런 구조인 거죠. 아, 그러니까 직접적인 공급 관계는 아니지만 뭐랄까 친구의 친구 같은 느낌으로 수혜를 보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 반도체 생태계가 얼마나 촘촘하게 얽혀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 그렇네요.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인 HBM4 품질 인증도 연내 좀 조기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아, HBM4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 쪽으로 공급이 더 들 거다. 이런 기대감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제는 유독 특정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반응했어요. 맞아요. 단순히 AI 수혜주,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주목받은 것 같습니다. 이노피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노테크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 회사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부품의 프로 스트레스 테스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스트레스 테스터요. 네, 아주 높은 온도나 습도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 부품들이 얼마나 잘 버티는지 시험하는 신뢰성 환경 시험 장비를 만듭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 폴더블 폰이 수십만 번 접었다 펴도 멀쩡한 게 다 이런 장비로 혹독한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이겠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OLED 검사 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죠. 독점이요? 네, AI 반도체처럼 더 고성능화되고 복잡해지는 부품일수록 이런 신뢰성 테스트는 훨씬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하드웨어의 내구성을 책임지는 회사가 이노테크였다면 AI의 두뇌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굉장한 소식이 있었네요. 노타라는 회사도 상한가. 네, 노타는 AI 모델을 아주 가볍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최적화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최적화 기술이요? 네, 이 기술을 삼성전자의 차세대 스마트폰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엑시노스 2500 칩에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결정적이었어요. AI의 모델 최적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기술인가요? 쉽게 말해서요. 스마트폰이 인터넷 연결 없이, 그러니까 클라우드의 도움 없이도 기기 자체적으로 똑똑한 AI 기능을 수행하게 해주는 핵심 기술이에요. 아, 그걸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온디바이스 AI, 노타의 기술 덕분에 AI 모델의 덩치는 줄이면서도 성능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높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더 빠르고 안전하고 또 개인화된 AI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기술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하드웨어 테스트, 소프트웨어 최적화에 이어서 이번엔 청소 전문가가 등장했네요. IST도 23% 넘게 올랐는데 HBM 반도체 공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맞아요. HBM 같은 첨단 반도체는 정말 미세한 먼지 하나에도 수율이 크게 좌우되는데요. 네, 그쵸. IST는 이 공정에 들어가는 풉이라는 웨이퍼 보관 용기가 있어요. 이걸 아주 깨끗하게 세정하는 풉 클리너 장비를 만듭니다. 아, 웨이퍼 보관 용기 클리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HBM 전용 세정 장비를 국산화한 유일한 국내 기업이라는 점이에요. 국내 유일이라고요? 와, 그 어려운 걸 해냈군요. 그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회사를 찾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삼성전자와 평택 캠퍼스에 장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발표했고요. SK하이닉스로부터도 양산 적용 통보를 받으면서 사실상 국내 HBM 시장을 독점하는 기술력을 입증한 셈입니다. 정말 AI 반도체 생산에 보이지 않는 병목 현상을 해결해준 아주 중요한 기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셀도 13% 넘게 상승했군요. 반도체 칩을 쌓고 붙이는 후공정, 즉 패키징 기술이 AI 시대에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데 바로 그 분야의 전문 기업이죠. 네, AI 반도체는 여러 칩을 수직으로 막 쌓아 올려야 해서 아주 정교하게 붙이는 본딩 기술이 핵심이거든요. 네네. 레이저셀은 이름처럼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 본딩 작업을 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만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랑 또 글로벌 오사트 기업과 함께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목받았어요. 오사트라면 그 반도체 조립이나 테스트 같은 후공정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함께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건 레이저셀의 기술력이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어제 반도체 섹터의 진짜 이야기는 AI 생태계 확장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테스트, 소프트웨어, 세정, 패키징 같은 아주 구체적인 분야의 전문 기업들한테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보여준 하루였네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실리콘에서 세프로, 이제 바이오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주도 섹터는 단연 바이오였는데 반도체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하나의 거대한 테마가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축포를 터뜨리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정확한 표현이세요. 정말 특정 테마보다는 개별 기업들이 수년간 땀 흘려온 그 연구, 개발의 결실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임상 데이터 발표, FDA 승인, 성공적인 상장처럼 각자의 호재가 투자 심리를 아주 강하게 자극한 거죠. 그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소식은 역시 임상 결과겠죠. 바이젠셀이 NKT-세포 림프종 치료제의 임상 이상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발표했다고요. 네, 그야말로 꿈의 데이터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꿈의 데이터요? 치료제 VT-EBVN을 투여한 환자군의 2년 무질병 생존율이 95%에 달했어요. 95%요? 네, 대조군이 약 78%였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압도적인 수치죠. 바이오 기업의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런 데이터인데 바이젠셀이 그걸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와, 조건부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95%라니 정말 놀라운 숫자네요. 이런 생사를 가르는 신약 개발 소식도 있었지만 우리 생활에 좀 더 가까운 분야에서도 혁신이 있었어요. 3D 프린팅 기술로 치과 재료를 만드는 그래피가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도 흥미로웠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건 틀니 관련 소재인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틀니 시장 규모가 무려 60조 원에 달하고요. 특히 북미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60조 원이요? 네, 그 거대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티켓을 얻은 셈이죠. 그렇군요. 이 회사는 또 세계 최초로 형상을 기억하는 투명 교정 장치를 상용화한 기술력도 있어서 3D 프린팅 기술을 의료 분야에 어떻게 접목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이나 새로운 시장 진출도 중요하지만 아주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도 주목을 받았어요. 삼양 바이오팜이 상장 후에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회사의 저력은 뭔가요? 이 회사는 캐시카우가 아주 확실합니다. 캐시카우요? 네, 수술 후에 몸에서 저절로 녹는 질, 그러니까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원사 시장에서 세계 유리예요. 아, 녹는 실. 네,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리프팅실이나 필러 같은 미용 성형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죠.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 사업과 성장성 높은 미용 사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전략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상 성공, 시장 승인, 안정적 사업 모델까지 정말 다양한 성공 방정식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신약 개발의 과정 자체를 혁신하는 기업이었어요. 바로 AI 신약 개발 기업 프로티나 이야기입니다.
네, 프로티나의 사례는 앞으로 바이오 산업이 어떻게 변할지를 보여주는 예고편 같았어요. 예고편이요?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 스피드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항체 의약품의 후보 물질을 검증하는 과정을요. 기존에 수개월 걸리던 것에서 단 2주로 단축시켰다고 해요. 수개월이 2주로요? 아니 그게 가능한가요? 실제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의약품 휴미라의 성능을 무려 20배에서 100배까지 개선한 후보 물질을 찾아내고 검증하는 데 단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와, 3개월 만에요? 네. 신약 개발의 가장 큰 허들인 시간과 비용을 AI를 통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준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이 외에도 큐라클, 이뮤논시아,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기업들도 15% 이상 크게 올랐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신뢰 구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뢰 구축. 네. 큐라클은 임상 2비상을 진행할 파트너로 글로벌 탑5 안에 드는 대형 CRO를 선정하면서 우리는 제대로 순조롭게 가고 있다는 신호를 줬고요. 아, 이뮤논시아는 조건보호가랑 빅파마 기술 수출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죠. 네네. 코오롱 생명과학 역시 임상 3상 발표를 앞둔 신약에 대한 기대감과 미래 RNA 치료제 원료 확보라는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섹터로 넘어가 보죠. 한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2차 전지 섹터가 어제는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네, 드디어 반등했죠. 특히 에코프로가 11% 넘게 올랐는데 이건 거시적인 흐름, 즉 매크로의 변화 때문이었죠. 네, 맞아요. 바이오가 개별 기업들의 미시적인 성과였다면 2차 전지는 거대한 매크로 변수 하나가 전체 섹터를 움직였습니다. 어떤 변수였죠? 바로 핵심 원자재인 리튬 가격의 반등이에요. 최근 한 달 사이에 리튬 가격이 20%나 급등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아주 커졌습니다. 리튬 가격이 갑자기 왜 이렇게 오른 건가요? 뭐 전기차 수요가 갑자기 폭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전기차 수요보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산업 정책 때문이에요. 아, 중국 정부요? 네, 중국이 2027년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의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 용량을 지금의 거의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2배나요? 네, 이건 미래에 리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죠. 심지어 중국의 한 리튬 기업은 내년 리튬 가격이 지금의 2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이 미래의 수요를 먼저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다면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이해가 가네요. 그렇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제품 판매 가격도 올릴 수 있고 가지고 있던 재고 자산의 가치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에게는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합니다. 이 리튬 가격 상승이 또 재미있는 나비 효과를 만들었더군요.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세빛캠도 16% 넘게 올랐어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어떻게 재활용 기업의 호재가 되는 거죠? 아, 그게 아주 간단한 경제 원리예요. 네. 땅에서 새로 캐내는 리튬 가격이 비싸질수록 버려진 배터리에서 리튬을 다시 추출하는 도시광산의 경제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아, 경제성이요? 네, 비싼 새 제품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재활용품을 찾게 되는 거죠. 따라서 리튬 가격 상승은 재활용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직결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각기 다른 동력으로 움직인 시장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